그 노래는 제 어머니만 아시는 가락이오. 부엌 마당 한 구석, 거친 손으로 물을 씻는 늙은 여종 앞에 비단 군복의 청년 무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 전, 영모 누명으로 가문이 멸문되던 날, 어머니가 그를 떠밀며 북으로 가거라 하셨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행방을 알 길 없던 어머니가 박참판댁 부엌 여종이 되어 살아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관은 어머니를 알아본 그 순간조차 왜 어머니를 끌어안지 못하고 한량행세를 이어가야 했던 것일까요?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제위 무렵, 함경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변방 군영의 새벽이었습니다. 산봉우리에 옅게 깔린 안개가 막사 지붕을 적시고 있었지요. 24살의 청년 군졸 김승현이 무명 군졸복 차림으로 막사 앞 흙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막 끝낸 새벽 무의 수련이 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한양에서 막 도착한 두루마리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무과 장원 급제 첩지였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승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년이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보낸 그 길고 긴 세월이 마침내 한 장의 첩지로 끝을 맺은 것이지요. 막사 안쪽에서 연세가 지긋한 군관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의부 정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왼쪽 광대에는 옛 전투에서 얻은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무명 갑복 위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이 꼿꼿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승현아, 정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승현이 첩지를 가만히 접어 품에 넣고 노인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 의부님. 임금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한양으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줄 말이 있다. 정노인의 깊고 검은 눈이 승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8년을 아들처럼 길러온 청년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된 16살의 한승현이 칼바람 부는 변방에 거짓골로 흘러들어왔던 그 새벽을 정노인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내 가슴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이 늙은 의부가 모를 줄 아느냐. 승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한씨 가문의 한이다. 그 한을 풀려거든 칼만으로는 아니 된다. 임금의 곁에 서거라. 어미를 잃은 자는 평생 어미를 찾는 법이니라. 살아 계시거든 반드시 찾아 모시고 돌아가셨거든 그 한을 풀어드려야 내 마음도 사느니라. 정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한마디가 승현의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죽었다 믿어온 어머니의 얼굴이 8년의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지요. 승현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어요. 의부님의 가르침 평생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다음 날 새벽 승현은 함경도 군영을 떠났습니다. 등에 짐 보따리 하나를 메고 의부 정노인이 마련해준 늙은 말 한 필 곁에 섰지요. 말에 오르기 전 승현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계신 정노인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의부님, 8년 동안 저를 거두어 주시고 아들처럼 길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정노인은 승현의 절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다만 깊고 검은 눈이 가만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무관의 작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마음을 침묵으로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지요.
승연이 천천히 말등에 올랐습니다. 정노인이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셨지요. 그 시선에 8년의 가르침과 8년의 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산자락 모퉁이를 돌기 직전 승연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노인이 마당 한가운데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8년을 그를 길러준 그 자리에서 늙은 의부는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승연은 다시 고개를 돌려 가볍게 숙이고 말을 돌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짐 보따리 안쪽 가장 깊은 곳에는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8년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승연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지요. 아버지 한경윤이 여느 때와 같이 임금의 부르심을 받아 입궁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사랑채 마루 끝에 한참을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입궁하신 아버지는 그날 저녁까지도, 그 다음 날 새벽까지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정오 무렵 형 한승규가 의금부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형의 발걸음이 마당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어린 승연은 어머니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형의 발걸음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이 다 가도록 형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형이 돌아오지 않은 그 밤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안채 마루 끝에 가만히 앉으셨지요. 한양거리 쪽 담장 너머를 1시각이고 2시각이고 응시하셨어요. 발소리 하나, 멀리서 흘러오는 사람 기척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지요. 흐트러진 모습 한 번 보이지 않으신 채 그 자세 그대로 둘째 날 밤이 사흘째 새벽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옛종 둘이 그 새벽 안채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버지와 형이 의금부옥에 끌려가셨다는 사실을, 한씨 가문이 영모로 몰렸다는 소문이 이웃 양반댁 종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닌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전했지요. 다행히 아직 의금부 포졸들은 한씨 가문 본가에 들이닥치기 전이었습니다. 종들이 다녀간 새벽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한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께서 한양거리 끝 어디선가 다가오는 횃불 한 줄기를 먼저 보신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 한씨 가문 본가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어머니가 자고 있던 승연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한숨도 자지 못해 수척해 보이는 어머니셨지만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어린 승연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일어나거라, 승연아. 지금 떠나야 한다. 어머니? 승연아, 잘 들어라. 네, 어머니. 너는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셨지요. 북으로 가거라. 함경도 변방, 내 외할아버지의 옛 군영을 찾으면 정노인이라 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만 찾아라. 한씨 가문이 무너졌다는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그분 곁에서 김씨로 살거라.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 어미는 따라가지 않는다. 어찌하여? 저 혼자 갈 순 없습니다, 어머니. 이 어미가 곁에서 함께 도망친다면 두 자취가 한 줄에 묶여 너의 길이 드러난다. 너는 너의 길로 가거라. 어미는 어미의 길을 따로 마련하마. 승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셨습니다. 울지 마라, 승현아. 어미가 어찌해서든 살아남으마. 내가 살아야 이 어미도 살 수 있다. 어머니가 승현의 왼손을 가만히 잡아 올렸어요. 승현의 새끼손가락에는 5살 무렵 부엌 화로에 손을 대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며 매일 약을 발라주시던 그 흉터였지요. 어머니의 손끝이 그 자국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이 자국은 어미가 아는 자국이다. 세상이 너를 무어라 불러도 이 자국이 너를 어미의 아들이라 말해줄 것이다. 승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가는 손가락에 2 짝의 은가락지가 꼭 맞물려 끼워져 있었어요. 가문에서 시집 오시던 날 받으신 한 쌍의 은가락지였지요. 어머니가 가락지 2 짝 중 한 짝을 가만히 빼내셨어요. 빼어진 자리에는 가는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한 짝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싸서 승현의 손에 쥐어 주셨어요. 한 짝은 내가 지니고 있거라. 이 한 짝은 어미가 가지고 있으마. 어머니, 한 쌍의 가락지처럼 우리 꼭 다시 만나자꾸나, 아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승현의 2 어깨를 잡으셨어요. 살아라. 살아서 다시 만나자. 밖에서 의금부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승현을 안채 뒷문 쪽으로 떠미셨습니다. 승현은 뒷걸음으로 1 걸음, 2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옥색 저고리 위로 횃불빛이 일렁이고 손에는 남은 가락지 한 짝이 그대로 끼워져 있었지요. 역적 한진사의 가족을 모조리 끌어내라. 의금부 포졸들의 고함이 담장 너머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승현이 뒤돌아서는 그 순간 안채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그 고함 위에 겹쳐 들렸지요. 그 부서지는 소리 너머로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어머니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숨결로 새어 나왔습니다. 가거라. 가서 꼭 살아남거라. 승현이 담 너머로 사라진 그 직후 옛 종 한 사람이 어머니를 부축하여 어머니께서도 안채 뒷문으로 가만히 빠져나가셨지요. 종과 함께 그날 새벽 담장 그늘을 따라 거리를 빠져나가셨지요. 그 사실을 어린 승현은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승현은 그 새벽부터 사흘 밤낮을 걸어 북으로 향했어요. 옷은 거지꼴이 되었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함경도 군영의 정노인이 그를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너 경윤이네 막내 아니냐? 정노인의 깊은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한씨 가문 옛 충복이자 한경윤의 평생직이었던 늙은 무관이 친구의 막내 아들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정노인은 말없이 승현을 군영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한승현은 김승현이 되었지요. 외가 김씨의 호적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양민 신분으로 일개 군졸로 군영에 입대했지요. 정노인은 그를 친자식처럼 거두어 8년을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승현이 군영에 든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정노인이 술상 하나를 마주하고 승현을 부르셨지요. 한양에서 막 도착한 옛 동료 무관의 서찰 한 장이 정노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승현아, 내가 들을 일이 있다. 정노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습니다. 승현은 이미 그 무게로 무슨 말씀일지 짐작이 갔지요. 내 아버지께서 의금부옥에 끌려가신 그날 새벽 옥중에서
사약을 받으셨다 한다. 그리고 내 형 승규도 내 아비와 같은 길을 간 듯하구나. 승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지요. 그러나 어린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양을 떠나는 그 새벽부터 가슴 한구석에선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짐작이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 이 어린 사내아이의 가슴이 단단한 무엇으로 가름하고 있었지요. 의부님, 어머니는요? 승연이 가장 먼저 입에 올린 한마디였지요. 내 어머니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한다. 정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다만 일금부의 처형 명단에는 이름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 외의 자취는 어디에도 잡힌 곳이 없다는구나. 승연이 그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고개를 들었어요. 정노인의 깊은 눈이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처형 명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없었다는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가는 빛 한 줄기가 되어 승연의 가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의부님, 말하라. 소자가 이 변방에서 무엇이든 익혀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버지와 형의 누명을 벗기고 어머니께서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나이다. 정노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술잔을 들지 않으셨지요. 그저 깊고 검은 눈으로 어린 청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승현아. 예, 의부님. 내 칼은 아직 변방의 칼바람조차 견디지 못하는 칼이다. 한양으로 돌아갈 칼이 되려면 너의 칼에 변방의 한 시절은 깊이 닿아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을 게다. 견디겠나이다. 그날부터 승연은 변방의 시간을 자기 손으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인시면 일어나 연무장에서 칼을 휘둘렀고 한낮에는 활을 당겨 손가락 굳은 살이 거듭 벗겨졌지요. 밤이면 정노인의 가르침을 받아 병법과 진법, 무관의 도리를 외웠습니다. 승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의금부 옥에서 사약을 받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길을 가신 형의 얼굴과 그리고 행방을 알 길 없는 어머니의 옥색 저고리가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지 모른다는 한 줄기의 희망이 칼바람 부는 변방의 8년 내내 승연의 가슴을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승연은 2차례나 여진족 침입을 격퇴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그 공을 친히 인정하시어 한낱 변방군졸의 이름을 어전에까지 올려 칭찬해 주셨지요. 그 공으로 정노인대 김씨로 살아온 8년의 자취가 조정 안에서도 의심받지 않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 마침내 무과에 응시했어요. 장원급제였습니다. 임금이 그를 친히 부르셔서 무관 직책 가운데 가장 임금 곁에 가까운 자리 선전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첩지를 받아든 새벽, 승연의 가슴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어머니셨습니다. 처형 명단에 이름이 없으셨다는 그 한 줄기 희망이 8년의 칼바람 속에서도 승현을 버티게 해준 작은 등불이었지요. 말이 한양에 닿은 것은 봄꽃이 한창 피어오르던 무렵이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한양 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씨 가문의 옛집은 이미 다른 사대부의 손에 넘어가 있었지요. 멀리서 그 집 담장을 한번 바라본 것이 승연이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음자락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누르며 승연은 말머리를 돌렸지요. 임금이 부르신 어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전하는 향내가 은은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옥좌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승려는 어전 한가운데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신, 김승현 어전에 들었나이다. 무과 장원 김승현이라 하였더냐. 예, 전하. 내가 변방에서 2번이나 큰 공을 세웠다 들었다. 무과에서도 활과 칼이 흔들림이 없었다 하니 짐이 너를 곁에 두고 싶구나. 황공하옵나이다. 오늘부로 너를 선전관에 임명하노라. 짐의 곁 가까이서 짐의 명을 받드는 일을 맡으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승려는 임금이 내리신 마패와 호패를 2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정노인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임금의 곁에 서거라. 가문의 한을 풀려거든 칼만으로는 아니 된다고. 다음 날 새벽 승려는 처음으로 선전관 군복을 갖추어 입었지요. 토홍색 협수에 짙은 남색 전복을 덧입고 허리에는 남색 전대를 둘러 환도를 찼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전립을 쓰고 발에는 수화자를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8년의 무명 군졸복을 벗어 던지고 임금의 곁에 가장 가까운 무관이 된 이 사내가 정녕 자신이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가슴팍 깊이 손을 넣어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은가락지 한 짝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가만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에서 저희 집안의 누명을 벗기고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내겠나이다. 승려는 가락지를 다시 품에 넣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선전관의 임무가 처음 떨어진 곳은 정이품 한성판윤 박참판의 댁이었어요. 임금의 명을 전달하는 호위 무관으로 따라가는 자리였지요. 박참판은 한양 양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위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큰 소슬대문 앞에 말이 멈췄을 때 승려는 그 집의 위용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자색 도포를 입은 박참판이 친히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어허, 새로 오신 선전관 날이시구먼.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박참판에 가는 눈매가 승현을 가만히 훑었어요. 살집 있는 둥근 얼굴에 잘 다듬은 콧수염, 백발이 섞인 검은 머리상투. 한눈에 보아도 권모술수의 다른 자였지요. 8년 전 한승현의 가문에 영모 누명을 씌운 그 진범이라는 사실을 승현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저 한 양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굽힐 일이 없는 무관일 뿐이었습니다. 박참판은 승현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마루 위에는 청자다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향로에서는 백단향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임금께서 어찌 이렇게 젊고 잘난 분을 짐의 곁에 두셨는지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려. 박참판이 차를 따르며 능청을 떨었어요. 승현은 2 손으로 찻잔을 받들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 따름이옵니다. 본관 출신은 어디시오? 안동 김씨이옵니다. 오, 안동 김씨라. 명문이지요. 그래, 부친께서는. 부친은 일찍 여의셨고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승현은 거짓 없이 그러나 모자란 만큼만 답했어요. 박참판은 한 번 더 가는 눈매로 그를 살피더니 다시 능청스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안 됐구려. 안 됐어. 허나 이렇게 임금 곁에 서셨으니 망부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실 일 아니겠소. 차를 2 잔 더 비운 뒤 박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서차를 받아드는 절차였지요.
승려는 박참판을 따라 안채 쪽 회랑을 지나 사랑채 안마당까지 나아갔습니다. 회랑은 부엌마당 옆을 길게 지나고 있었지요. 봄볕이 마당 한복판까지 깊이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 일을 하는 종들의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지요. 그 어느 평범한 봄날의 양반댁 풍경이었습니다. 승연이 회랑을 막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부엌 마당 한 구석에서 나직한 노랫소리 한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빨래 함지박에 손을 담그며 흥얼거리는 자장가였지요. 달 떴다 우리 집 둘째 자장가 부른다. 승연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갑자기 멈춘 듯 했습니다. 그 가락이었어요. 형과 어린 승현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 소절씩 짜맞추던, 한 씨 가문 안채 어머니의 방에서만 들리던 그 자장가였지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가락이었어요. 어머니와 형과 자신, 단 세 사람만 아는 가락이었지요. 형이 의금부 옥에서 돌아가신 지금 그 가락을 알고 있을 사람은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승연의 손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환도 손잡이를 짚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고 비단 주머니가 든 가슴팍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지요. 선전관 나리? 박참판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승연이 곧 정신을 차리고 가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길에 핀 들꽃에 마음이 흔들렸나이다. 결례하였으면 송구하옵니다. 허허, 무관이 시인의 마음도 가지셨나 보. 박참판은 의심 없이 웃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승연은 회랑을 지나가는 그 짧은 사이 부엌 마당의 그 노랫소리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지요. 마른 손으로 빨래를 비비고 있는 늙은 여종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무명적삼에 거친 무명치마, 백발이 섞인 머리를 낮은 쪽으로 묶고 나무 비녀를 꽂은 모습. 등은 약간 굽었으나 자세는 어쩐지 곧았어요. 승연의 시야가 가늘게 흐려졌지요. 단 한 번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못 알아볼 리 없지요. 8년 전 헤어진 어머니셨습니다. 그날 밤 승연은 관사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등잔불 하나가 좁은 방을 노랗게 적시고 있었지요. 군복은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단정한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승연은 가슴팍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끈을 풀고 손바닥 위에 작은 은가락지 한 짝을 올려놓았지요.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가락지는 그날 그대로 빛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빼어주신 그 한 짝. 승연은 한참을 그 가락지를 들여다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단 한마디만이 가만히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 단어를 8년 만에 입에 올리는 일이 그토록 무거울 줄을 승연은 몰랐지요. 자장가와 그 옆모습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8년의 어둠 속에서도 자목년처럼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마패를 받든 무관의 가슴이 한낮 16살 아이의 가슴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그러나 승연은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싶은 그 마음을, 8년의 그리움을 그대로 안고서 가만히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본 어머니가 양반과 안주인의 자리를 잃고 박참판댁 부엌 늙은 여종이 되어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8년을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무엇을 품고 그 부엌 마당에 머무르고 계신지 승연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박참판댁 부엌 한 구석을 마지막 자리로 받아들이신 데에는 분명 어떤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 사연을 모르는 채 무작정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8년을 묵묵히 지켜오신 그 자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지요. 어머니의 8년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어머니를 다시 만난 아들이 해야 할 처지일이었지요. 문득 의부 정노인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가문의 한을 풀려거든 칼만으로는 아니 된다. 임금의 곁에 서거라. 살아 계시거든 반드시 찾아 모셔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다시 닿았지요. 어머니께서 8년을 어찌 박참판댁 부엌 여종으로 들어가 계셨는지, 무엇을 품고 그 부엌 마당에 머무르고 계신지 아들로서 먼저 헤아려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셔내기에 앞서 어머니의 8년을 먼저 보아야 했지요. 승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참판 댁에 다시 한 번 들를 핑계가 필요했지요. 임금의 명을 한 번 더 전하러 가는 자리를 마련해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한 번 더 살펴야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머지않아 어머니를 모셔드리겠나이다. 승연은 가락지를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고 가슴팍 깊이 봉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낮이었지요. 승연은 선전관 군복 차림으로 박참판댁 소슬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임금이 사대부댁에 추가로 전하실 한마디가 있다는 핑계로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박참판이 호탕한 얼굴로 다시 마중을 나왔어요. 어허, 선전관 나리께서 이렇게 자주 들러주시니 이거 영광이 아닙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승연은 사랑채에서 짧게 임금의 한마디를 전하고는 차 한 잔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슬대문으로 곧장 향하지 않았지요. 회랑 한 구석에서 짐짓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영감, 이 댁의 본 마당이 한양에서도 손꼽힌다 들었소이다. 지나는 길에 한 번 더 구경하고 가도 되겠소이까? 어허, 영광이지요. 마음껏 둘러보시오. 박참판이 너스레를 떨며 발걸음을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이 회랑을 따라 부엌 마당 옆을 지나가는 그 짧은 사이 승연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부엌 마당 한 구석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회랑 너머 부엌 마당의 그 자리에 어머니가 어제와 같이 계셨습니다. 함지박 옆이 아니라 부엌 화로 옆에서 물을 자르고 계셨지요. 마른 손이 칼을 잡은 그 각도, 손등에 힘을 빼는 그 모양. 어제 단 한 번의 눈길로 확인한 어머니가 오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승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지려는 것을 한 손으로 환도 손잡이를 짚으며 가만히 누르고 있었지요. 박참판이 회랑 한쪽에서 마당의 꽃나무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승연은 시선을 부엌 마당 쪽으로 향하지 않으려 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부엌 마당의 또 다른 한 모서리에서 무엇인가 흐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단 한 묶음이 마당 흙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지요. 늙은 노복 하나가 집단을 어깨에 메고 옮기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집단을 손에서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백발의 짧은 머리, 햇볕에 검게 그을린 깊은 주름의 강직한 얼굴. 그 노복의 흐릿하지만 단단한 갈색 눈이 회랑 위 군복 차림의 한승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승연은 그 눈을 한번 가만히 마주 보았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 한씨 가문 안채 마당에서 나무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 어린 도련님의 집신을 손수 메어 주시던 30년 충복 막수의 얼굴이었어요. 승연의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박참판이 옆에 있어 표를 낼 수 없었지요.
승려는 가만히 시선을 거두고 박찬판을 따라 회랑을 한 발 한 발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막쇠가 집단을 다시 줍는 가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연이 사랑채로 돌아와 박찬판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소슬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 사이 회랑한 모서리에서 누군가 가만히 손짓 한 번을 보내는 것이 승연의 등 뒤로 닿았지요. 막쇠였습니다. 집단을 다시 주워 모으는 척하며 한 손이 가지런히 회랑 끝쪽을 가리켰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손짓의 의미를 승연은 단숨에 알아챘지요. 막쇠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신호였고 어느 자리에서 한 번 만나야 한다는 약속을 청하는 손짓이었습니다. 승연은 소슬대문 앞에서 박찬판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댁봄 마당이 마음에 들어 며칠 뒤 한 번 더 들르고 싶소이다. 사대부의 정담 한 잔이 그리울 때 친한 척 들러도 큰 결례는 아니겠지요? 어허, 언제든 들르시오. 이 늙은이가 새 선전관 나리의 발걸음을 기다리지 못해 안달날 정도라네. 박찬판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승연은 한 번 더 가벼이 절을 하고 말머리를 돌렸지요.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승연이 옷걸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양반 한량의 옷차림 한 벌이었습니다. 사흘 뒤 초저녁이었지요. 양반 댁들의 등불이 하나둘 켜져가고 한양거리에 저녁상 짓는 연기가 가만히 흘러오르던 시각이었습니다. 승연은 한량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박찬판 댁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선전관 군복은 관사에 두고 옅은 청색 비단 도포에 흙립을 갖춰 쓴 모습이었지요. 손에는 술 한 동이를 들었습니다. 박찬판 댁 행랑채 뒤편 작은 쪽문이 막쇠를 만날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였어요. 한낮 일이 끝나고 종들이 행랑채에 한자리 모이는 그 초저녁 시각이 술 한 동이를 풀기에 가장 좋은 때이지요. 행랑채 안에서 종들에게 술 한 잔씩 돌리며 한참의 능청을 떨었어요. 막쇠가 늙은 노복답게 술잔을 자주 들지 않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다 종들이 한두 명씩 자리를 비우고 행랑채 안에 막쇠와 승연만 남게 된 한밤중이었습니다. 막쇠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행랑채의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승연이 자연스럽게 잔을 비우고 그 뒤를 따랐지요. 행랑채 뒷문을 나서자 어두운 골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막쇠가 골목 한 구석에 잠시 멈춰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승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막쇠에 떨리는 목소리가 8년의 시간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막쇠야.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정녕 살아계셨어요. 이 늙은 종이 마님 곁에서 도련님의 살아계심을 빌고 또 빌어왔나이다. 막쇠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한씨 가문 30년 충복이었던 이 늙은 노복은 가문이 멸문되던 그날 한씨 가문의 다른 종들과 함께 새 주인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처지였지요. 그러나 한씨 가문 안주인의 자취만은 끝내 놓을 수 없었던 막쇠는 수소문 끝에 마님의 행방을 찾아내고 마님께서 박찬판 댁 부엌으로 발을 들이시기 전 이미 그 댁 행랑채에 들어가 마님의 자리를 가만히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무릎을 꿇고 막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도련님. 이 집 부엌 마당에 그분이 맞으십니다. 승연의 가슴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장가로 이미 알았으나 충복의 입에서 직접 확인을 받는 그 한마디의 무게는 또 달랐지요. 그러나 막쇠는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허나, 도련님.
절대 이 집에서 정체를 드러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박찬판이 마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마님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것은 둘째이고, 마님께서 8년을 들여 닦아오신 길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님께서 닦아오신 길이라 하였느냐? 예, 도련님. 도련님께서 모르시는 8년이 있나이다. 막쇠의 갈색 눈에 8년의 무게가 한 자락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서 늙은 노복이 천천히 사연을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8년 전 가문이 멸문되던 그 새벽, 마님께서 도련님을 안채 뒷문으로 떠미신 직후에 마님께서도 같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셨나이다. 이 늙은 종이 그날 마님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이 8년의 가장 깊은 한이옵나이다. 이 늙은 종이 한 해를 헤매어 마님의 자취를 찾아낸 곳이 마님의 친정마을 외딴 초가였사옵니다. 마님께서는 그 한 해를 단 한 가지만을 추적하며 보내고 계셨지요. 대가 멀은 께 누명을 씌운 게 누구인가, 그 한 가지였나이다. 승연의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가도록 한양 여기저기서 흘러오는 소문을 한 가닥씩 모아 마침내 닿으신 이름이 박원세였나이다. 정이품 한성판윤. 대감어른께서 그자의 부탁을 단 한 번 거절하신 것이 가문을 멸문시킨 까닭이었음을 마님께서 그제야 아셨지요. 그날 밤 마님께서 이 늙은 종 앞에 한마디 내려놓으셨나이다. 내 두 발로 박찬판 댁에 들어가 그자의 진범 증거를 이 두 손으로 잡아내겠다. 승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친히 그 자리에 들어가셨더란 말이냐. 예, 도련님. 마님께서 부엌여종으로 발을 들이시기 전 이 늙은 종이 미리 행랑채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박찬판은 8년 전 안채에서 한 번 본 마님의 얼굴을 부엌여종의 주름 너머로 끝내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승연은 한참을 말없이 골목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동시에 무엇인가가 단단히 차오르는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8년이 자식의 안위를 빌며 묵묵히 견뎌내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자기 두 손으로 되찾기 위해 원수의 집안까지 자처에 들어가신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막쇠야. 예, 도련님. 어머니께서 박찬판의 증거를 잡으셨느냐? 예, 도련님. 작년 겨울에 마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박찬판이 옷장 깊은 곳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옛 서찰 한 장을 마침내 찾아내셨지요. 그 서찰 안에는 8년 전 박원세가 대감어른께 누명을 씌우는 모든 계략이 적혀 있나이다. 마님께서는 그 서찰을 적삼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봉해 두시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승연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8년은 단순한 견딤이 아니셨습니다. 두 손으로 진범의 자취를 끝내 잡아내신 어머니의 묵묵한 싸움이셨지요. 막쇠야. 예, 도련님. 어머니를 모시고 가문의 한을 풀 때까지 나는 김승연이다. 한승연은 죽었다. 알겠느냐? 예. 그리하겠나이다.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 한량 차림으로 자주 들를 것이다. 어머니께서 8년을 들이신 그 길의 마지막 한 발은 이 아들의 몫이지. 이 늙은 종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도련님. 골목 끝에서 새벽닭 한 마리가 가만히 울었습니다. 막쇠와 한승연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손을 마주 잡았지요.
한씨 가문 30년 충복과 막내 도련님이 8년 만에 만나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 마주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승현은 한량의 옷을 입고 박찬판 댁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박찬판은 새로 부임한 젊은 선전관이 자기 댁에 정을 들이는 모습이 싫지 않았지요. 오히려 임금의 곁에 가까운 자를 자기 편으로 두는 것이 셈에 맞는다 여겼습니다. 승현은 사랑채에서 박찬판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안채 마당의 화초를 핑계로 부엌 쪽 가까이까지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엌 마당 안쪽까지 발을 들이지는 못했지요. 어머니의 눈에 자신이 너무 가까이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었지요. 부엌 마당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마른 손으로 물을 자르고 계셨지요. 등은 약간 굽었으나 물을 자르는 칼질에는 양반과 안방마님의 기품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무 한 토막을 자르는 손목의 각도, 손등의 힘 빼기. 그 모든 것이 8년 전 한씨 가문 안채부엌에서 종들에게 음식 가르치시던 어머니의 그 손이셨습니다. 승현은 안채 마당 끝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누르며 부채만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승현은 또 다른 풍경을 보았지요. 어머니께서 부엌마당 한쪽에서 어린 여종에게 한약 다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약은 불을 세게 하면 약 기운이 도리어 날아간단다. 작은 숯불에 오래 달여야 하느니라. 예, 할머니. 어린 종이 어머니를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름을 받으며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셨지요. 양반과 마님이 종에게 할머니라 불리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을까. 승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의술에도 능하셨던 일을 승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이나 자신이 곧불이라도 들면 어머니가 약을 손수 다리셨지요. 그 솜씨가 8년의 노비 생활을 거치고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솜씨가 이제는 다른 종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밤이 이슥해진 시간. 막쇠와 승현은 행랑채 한 구석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막쇠의 갈색 눈에는 마님 곁에서 마님과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도련님, 마님께서 박찬판 댁 부엌에 들어오신 그 첫 해, 마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노비적삼도 박찬판이 얼굴도 아니었나이다. 바로 도련님의 아니었습니다. 승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막쇠가 가만히 고개를 떨궜지요. 마님께서 한양에 다시 발을 들이시고 박찬판 댁 부엌으로 들어오신 그 첫 해 내내 함경도 변방의 도련님께서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단 하나의 소식도 닿지 않았나이다. 마님께서 매일 밤 부엌 뒤뜰 한 구석에서 한양거리 끝 북쪽 하늘을 한 시진이고 두 시진이고 바라보셨지요.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도련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길 빌고 또 빌으셨답니다. 마님께서 잠을 못 이루시던 새벽이면 이 늙은 종이 부엌 뒷마당까지 슬며시 가서 마님 옆에 함께 서 있었나이다. 마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쇠야, 내 아들이 그 어린 것이 홀로 그 먼 길을 잘 갔겠느냐? 매서운 칼바람 속에 잘 견디고 있겠느냐? 함경도 그 추위에 내 아들의 손이 얼지는 않았겠느냐? 그 어린 것이 어미도 없는 자리에서 어찌 자랐을꼬? 마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로 마님의 첫 해가 흘러갔나이다. 어머니께서
박참판의 진범 증거를 잡으시겠다는 그 결심도, 대감 어른의 한을 푸시겠다는 그 결심도 모두 도련님의 살아계심이 그 바탕이었나이다. 도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한 줄기 빛이 없었다면 마님께서 박참판의 부엌에서 그 긴 시간을 견디실 수 없으셨을 것이옵니다. 승려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참판댁 부엌에 들어오신 내내 염려하셨던 것이 진범 증거보다도 함경도변방에 있을 그 어린 자식의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어머니의 8년이 어떤 8년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지요. 함경도 변방의 차가운 새벽 막사 안에서 저 멀리 한양 쪽 하늘 한 자락을 바라본 적이 승연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같은 시각 어머니께서도 박참판댁 부엌 뒷마당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모자가 서로 알지 못한 채 같은 새벽 같은 하늘 한 자락 위에 서로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을 가만히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승려는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이에서 무엇인가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께서 8년을 어떻게 그 부엌 한 구석에서 견뎌오셨는지 그 무게가 자식의 가슴 위에 비로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가락지 한 짝이 그 안에서 가만히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며칠이 더 흐른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승려는 안채 마당 끝에서 부엌 마당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승연의 눈이 부엌 마당 뒤편 작은 뒤뜰 한 구석에서 멎었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자목련 묘목 옆이었지요. 키가 한 자나 될까 말까한 어린 묘목이었어요. 어머니가 마른 손으로 흙을 다지고 손바닥으로 흙 위를 가만히 쓸어주고 계셨습니다. 승려는 그 자목련 묘목이 어떤 묘목인지 막쇠로부터 이미 한 번 들었지요. 어머니께서 박참판댁에 처음 발을 들이시던 그해 봄, 친정마을을 떠나기 전에 한 씨 가문 옛마당의 자목련 가지에서 씨앗 한 토를 받아 적삼한 쪽에 묻어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박참판댁 부엌 뒷마당 한 구석에 그 씨앗 한 토를 묻으신 그날, 어머니께서 막쇠에게 한마디 하셨다 했어요. 막쇠야, 기억하느냐? 우리 집 안채마당의 자목련 아래가 우리 한씨 가족이 봄마다 모이던 자리였는데, 대감 어른도 큰 아들 승규도 우리 작은 아들 승현이도 모두 그 그늘 아래에서 함께 봄을 보냈었지. 내가 이 씨앗 한 토를 적삼한 쪽에 묻어 가져온 까닭이 그것이다. 비록 우리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이 자목련을 보며 가족들 모두가 내 곁에 함께 머문다고 여길까 한다. 승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었지요. 어머니가 박참판댁 부엌 뒤뜰 한 구석에서 그 자목련 묘목을 8년 동안 길러오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흙을 다지시는 어머니의 마른 손길 위에 비로소 또렷이 닿고 있었습니다. 승현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그는 박참판댁 사랑채를 지나며 슬쩍 두통을 호소했지요. 봄바람이 차서 그런지 머리가 좀. 그러자 박참판이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이쿠, 때마침 귀한 두통차를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시종을 시켜 부엌에서 두통차 한 사발을 다려 올리라 하리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지러 가지요. 양반댁 부엌 음식 솜씨가 한양에서 손꼽힌다 들었는데 한번 구경이나 하고 싶소이다. 박참판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승려는 그 길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 안은 어둑했지만 따뜻한 향내가 가득했지요. 한쪽에서는 화로의 김이 가만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화로 옆에 어머니가 서 계셨지요. 회색 적삼에 거친 무명치마, 행주치마를 두른 모습으로요. 승연이 부엌 문턱에 멈춰 서자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승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 닿은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깊고 검은 눈이 승연의 얼굴을 잠시 지나갔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어머니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승연은 분명히 보았지요. 어머니가 곧 시선을 내리시며 두 손으로 약사발을 받쳐 드셨습니다. 화로에서 막 내린 두 통차였지요. 두 통차이옵니다, 도련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만히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양반과 마님의 흔적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늙은 종의 공손함만이 가지런하게 담겨 있었지요. 승연이 부엌 안으로 두어 걸음 들어섰어요. 어머니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한 걸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두 모자가 그토록 가까이 마주 선 자리였지요. 그러나 모자가 서로 알아본 척 한마디도 건넬 수 없는 가깝고도 먼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승연이 두 손으로 약사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잠깐 그의 손에 닿았지요. 8년 만이었습니다. 승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약사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고맙소. 승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셨지요. 황공하옵니다, 도련님. 승연은 약사발을 들고 부엌을 나섰어요. 부엌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자신의 등 뒤를 가만히 지나가는 것을 승연은 등으로 느꼈지요. 그 일이 있은 며칠 뒤부터 승연은 막쇠가 8년째 모아둔 정보를 한 자락씩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적삼 안쪽 깊이봉에 두신 그 서찰 한 장을 박참판댁 부엌에서 어전 앞까지 옮길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지요. 막쇠가 8년 동안 모아둔 정보가 놀라울 만큼 정밀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날 박참판이 어느 사대부와 만났는지, 어느 서찰을 의금부로 보냈는지, 이 늙은 충복은 마님을 지키는 일과 동시에 대감어른의 한을 풀 길도 8년째 묵묵히 닦아두었던 것이었지요. 도련님, 박참판이 8년 전 의금부 도사 이씨와 결탁하였다는 정황이 있나이다. 그 이씨가 지금은 한양외곽에 객주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합니다. 찾아가 보아야겠구나. 위험하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승연은 다음 날 한량 차림으로 막쇠가 알려준 객주를 찾았습니다. 옛 의금부 도사 이씨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가 되어 있었지요. 작은 술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서로 말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영감께서 옛적 의금부에서 한경윤 어른 일을 다루셨다 하더이다 그려. 그게 누구냐? 한경윤. 8년 전 영모누명으로 처형된 충신 한진사 말이오. 이 씨의 손이 술잔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어색하게 웃었지요. 오래된 일이오. 잊었소이다. 잊으셨다. 그러시구려. 헌데 영감께서 그의 박참판댁에서 받은 은자가 100냥이라 들었소이다.
그것도 잊으셨소이까. 이 씨의 얼굴이 그제야 굳기 시작했습니다. 승연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가만히 말했지요. 내가 영감을 어찌하려는 뜻이 아니오. 다만 영감께서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영감의 자손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 드리리다. 이 씨의 입가가 한참을 떨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흔들리는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누명은 박참판이 짠 것이었소. 같은 무렵 박참판 댁 안채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의 둘째 부인 조 씨가 부엌 마당의 늙은 여종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조 씨는 영악하기로 한양의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흰분이 곱게 발린 얼굴에 가는 눈이 매서웠지요. 어느 날 조 씨가 잠시 부엌 마당을 지나치다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여종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아니한가. 고작 부엌일이나 하는 늙은 노비의 모습에서 어찌 양반과 아낙네의 태가 난단 말인가. 게다가 며칠 전 어린 종이 풍안에 걸렸을 때 그 늙은 종이 처방한 약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의원이나 알만한 처방이었다 하더이다. 한낱 부엌 여종 따위가 어찌 그런 약방문을 알겠는가. 조 씨의 의심은 곧 박참판의 귀에 들어갔지요. 박참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엌 여종 따위가 어찌 양반과 안악을 흉내낸단 말인가. 허나 영감, 그 여인이 들어온 것이 8년 전이라 하지 않으셨소. 마침 8년 전이라 하면 조 씨의 그 한마디에 박참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조 씨가 그 굳은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영감, 그 한량 옷차림으로 행랑채에 자주 들르는 그 선전관 말이옵니다. 어쩐지 발걸음이 우리 부엌 마당 쪽으로 너무 자주 향하더이다. 양반대 한량 출입이 한두 번이라면 모르되 그 빈도가 영 마음에 걸리지 않으시오? 박참판이 가는 눈매로 한참을 허공을 응시했어요. 사랑채 향로에서 백단 향이 가만히 피어오르고 박참판의 손가락이 비단 부채를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날부터 박참판 댁에서 가장 발 빠른 노복 둘이 한승현의 뒤를 가만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의 첩자였지요. 그리고 박참판은 부엌 마당의 늙은 여종을 가만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반과 안주인의 미세한 흔적을 알아보는 영악한 조 씨의 눈과 달리 박참판의 무거운 시선에는 무엇 하나 잡힐 듯한 자취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8년을 두 손도 어깨도 시선까지도 늙은 종의 것으로 가만히 다잡아 오신 까닭이었지요. 그러나 박참판은 마음의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번 의심이 들면 잘하는 법이지요. 며칠 뒤 박참판이 결심을 내렸어요. 저 늙은 여종을 강원도 종갓집으로 보내겠소. 산골에서 일이나 시키며 살게 하면 되리리오. 잘 생각하셨소이다, 영감. 후환을 미리 끊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요. 조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박참판 댁 노비 명단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지워지고 강원도 종갓집 노비 명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로 새겨지는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로 보내어지는 날은 사흘 뒤였지요. 소식을 전한 것은 막쇠였어요. 그날 밤 막쇠는 행랑채 뒷마당에 승현을 불러냈지요. 늙은 노복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박참판이 마님을 강원도 종갓집으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언제냐? 사흘 뒤이옵니다. 승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한 양반가 안의 노비일은 무관이 명목 없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박참판이 자신에게 첩자 둘을 붙인 것을 승려는 이미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 정체가 발각된다면 어머니가 먼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박참판은 후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니까요. 관사로 돌아온 승려는 등잔불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예질금 부도사 이 씨가 적어준 자백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박참판의 누명 조작을 증언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자백서 하나만으로는 박참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임금이 어전 회의에서 받아들이려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8년 전 한씨 가문 안채에서 벌어진 그 모든 누명의 정황을 지켜본 산증인이 단 한 사람 있었지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어전에까지 모시고 가려면 박참판 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했지요. 하지만 사흘 뒤면 어머니가 강원도로 가시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았지요. 승려는 자백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승려이 박참판 댁을 나서던 길,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닿았습니다. 첩자였습니다. 박참판이 보낸 자가 분명했지요. 승려는 짐짓 모르는 척 한량의 걸음으로 한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기방한 곳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고 노름판에서 은전 몇 푼을 잃은 척하며 한참의 시간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첩자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야 승려는 다시 박참판 댁 뒤편 골목으로 향했지요. 막쇠가 일러준 그 시각, 그 자리로 밤바람이 부엌마당 뒤뜰에 가만히 불었습니다. 자목련 묘목의 작은 잎사귀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그 묘목 옆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막쇠가 승연에게 슬며시 알려준 자리였지요. 부엌 일을 마친 늦은 시각이면 어머니께서 매일 잠시 머무르신다는 자리. 오늘은 막쇠가 미리 어머니께도 도련님이 올 거라는 한마디를 전해둔 것이었습니다. 승연이 뒤뜰 한 구석으로 들어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어머니에게서 5걸음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 닿았지요. 부엌에서 약사발을 건넬 때처럼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자목련 묘목 옆에서 8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어둠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승현아. 그 두 글자가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매일 밤 부엌 한 구석 자목련 묘목 옆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수만 번 가슴에 묻으셨다가 끝내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하셨던 두 글자였지요. 부엌 안에서 도련님, 이라는 부름 뒤에 8년 내내 숨겨두셨던 자식 이름을 부르는 어미의 가장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승연이 무릎이 저절로 굽혀졌습니다. 그가 자목련 묘목 앞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승연의 목소리도 그제야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8년 만이었지요. 어머니가 천천히 묘목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연 앞에 가만히 무릎을 굽혀 앉으셨지요. 마른 손이 천천히 승연의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새끼손가락, 옛 화상 자국이에 어머니의 손끝이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에 이 자국. 예, 어머니. 이 자국은 어미가 아는 자국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8년의 어둠을 가만히 거두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혼잣말처럼 어둠 속에 가만히 떨어졌지요. 화상 자국을 매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떨림이 묻어났어요. 우리 아들. 예, 어머니. 이 어미는 내가 처음 박천판 댁에 들어서던 순간 첫눈에 알아보았느니라. 승연의 가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지요. 내가 약사발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 내 어찌 너를 몰라봤겠느냐.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의 얼굴을 이 어미가 잊을 리가 있겠느냐. 어머니. 허나 어미가 너를 알아보았다 말하지 못한 것은 누구라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서로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승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 믿음뿐이었다. 승연의 두 눈에서 끓어오르던 것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그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셨지요. 그 손은 8년 전 옥색 비단을 만지시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지문이 닳고 손등에 검은 점이 박힌 부엌 여종의 거친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이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함만은 8년 전 안채 마루의 그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8년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승연아. 노비의 적삼을 입으시고 부엌의 종들과 함께 물을 자르시고 그 힘든 세월을 어찌 견디셨단 말이옵니까? 승연의 목소리가 흙바닥 위에서 가늘게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이 어미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흘려보낸 8년의 새벽이었느니라. 그래서 부엌마당 빨래함 지박 앞에서 매일 자장가를 흥얼거렸지. 행여나 내가 이 부엌마당 근처를 지나가는 날이 온다면 어미가 살아있다는 것 한 자락이라도 너에게 닿으리라. 그 한 줄기 희망 하나로 어미가 8년을 살아온 것이었지. 승연의 가슴이 다시 무너졌어요. 그 자장가는 우연히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어머니가 손에 비누를 묻히고 물을 자르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그 가락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신호였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그 가락을 회랑에서 들었을 때 칼을 잡은 손이 떨려 한 걸음도 더 떼지 못했나이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만히 웃으셨어요. 8년의 어둠 속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으신 그 웃음이 자목련 묘목의 작은 잎사귀를 살랑 흔들었지요. 그날 밤, 이 어미는 한잠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승연이 어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받쳐 올렸어요. 거친 손바닥에서 8년의 부엌일이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어머니, 머지않아 이 손을 다시 안방마루로 모시겠나이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가만히 웃으셨지요. 우리 아들이 변방의 칼바람 속에서 사내가 다 되었구나. 한참 뒤 어머니가 천천히 적삼 안쪽 깊은 곳으로 손을 넣으셨어요. 거기에는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지요. 어머니가 그 안에서 가느다란 은가락지 한 짝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가 8년을 그 안쪽에서 지켜오신 그 한 짝이었어요. 승연도 가슴팍의 비단 주머니에서 자신의 가락지 한 짝을 꺼냈지요.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그가 가락지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짝의 가락지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가까이 놓였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가락지를 다시 한 짝씩 가만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짝은 어머니의 헝겊 주머니에, 한 짝은 다시 승연의 손에. 아직은 두 짝이 만날 자리가 아니다. 승연아, 이 어둠을 마저 거둔 다음에
그때 다시 한 쌍이 되는 거다. 예, 어머니. 어머니가 다시 적삼 안쪽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내셨어요.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서찰 한 장이었지요. 어미가 박참판 댁에 들어온 까닭이 이 서찰 한 장에 닿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동안 부엌마당과 안채 사이로 가며 박참판의 옷장 한 구석을 가만히 살피다 작년 겨울 그자가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따로 봉해둔 옛 서찰 한 장을 마침내 찾아냈지. 이 안에는 우리 가문의 누명을 씌우는 모든 계략이 적혀 있더구나. 승연의 손이 그 서찰을 받아드는 순간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노비 적삼 깊이 숨겨두신 결정적 증거였지요. 어머니. 이 서찰과 그날 어머니께서 직접 보신 증언이 있으면 박참판은 어전에서 무너지옵니다. 소자가 어전 앞에 올려 어머니의 그 세월을 끝까지 받들겠나이다. 어머니가 승연의 두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자목련 묘목의 작은 잎사귀가 모자의 손 위에 한 번 살랑였지요. 승연아. 예, 어머니. 어미가 8년을 견뎌낸 것이 헛되지 않게 너의 손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다오. 예, 어머니. 그리고 어미가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무엇이옵니까? 어머니의 손이 자목련 묘목의 흙을 가만히 어루만지셨지요. 모든 일이 다 끝나거든 이 묘목을 우리 옛집 마당에 옮겨 심어주자꾸나. 우리 집 그 자목련의 곁에 말이다. 승연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예, 어머니. 반드시 그리하겠나이다. 어머니가 부엌 마당으로 다시 들어가신 뒤 승연은 곧장 행랑채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각 막쇠가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새벽이 되기 전 어머니를 박참판 댁에서 모셔내야 했고 동시에 임금의 어전에 출도하여 박참판의 비리를 고발해야 했지요. 시간이 한 시각도 어긋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막쇠야. 예, 도련님. 새벽 인시에 어머니를 행랑채 뒷문으로 몰래 모셔 나오너라. 내가 어전 시위 자격으로 말 두피를 끌고 와 있겠다. 예.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박참판의 첩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 어전의 어머니를 등정하시게 할 것이다. 마님께서 어전에 서신단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어머니의 증언과 이 서찰, 그리고 옛 일금부 도사의 자백서. 이 세 가지면 박참판은 어전에서 확실히 무너질 게야. 막쇠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떨림 끝에 늙은 종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 종이 도련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새벽 인시가 되었습니다. 안개가 한양거리에 옅게 깔리고 양반가들의 등불이 차례로 꺼져 가던 시각이었지요. 박참판 댁 행랑채 뒷문이 가만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막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회색 무명 적삼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고 계셨지요. 뒷문 앞에는 승연이 선전관 군복 차림으로 말 두피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본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가만히 떨렸지요. 내 아들이 임금의 선전관이 되었구나. 예, 어머니. 승연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말 위로 모셨습니다. 막쇠가 그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렸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새벽묘시. 세 사람은 한양외곽의 안전가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적삼을 한 겹씩 벗어내려 놓으시고 옥색 비단 저고리를 다시 입으셨지요. 그러고 나서
마른 손으로 머리를 매만져 안방마님의 가락으로 단정히 빗어 묶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얼굴엔 햇볕에 그을린 깊은 주름이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옥색 저고리가 어깨에 닿는 순간 그동안 묻혀있던 양반과 마님의 기품이 가만히 되살아났지요. 내가 다시 이 옷을 입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뿐이옵니다. 어머니가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긴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고 부엌 여종 김씨가 아닌 한경윤의 아내 김씨 부인의 모습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현아. 예, 어머니. 어미가 오늘 어전에서 임금 앞에 서는 일은 어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8년 전 안채에서 빼앗긴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며 형의 이름이며 한씨 가문 모든 식솔의 이름이 어미의 어깨 위에 함께 오르는 일이지. 승연이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받쳐 올렸습니다. 거친 노비의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한씨 가문 안방마님의 가는 손가락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그 어깨 곁에 함께 서 있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옥색 저고리 위로 새벽 햇살 한 가닥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같은 날 진시, 임금의 어전이 열렸습니다. 매일의 조회에 더해 그날은 비변사 회의가 함께 열리는 자리였지요. 박참판도 정의품 한성판윤 자격으로 어전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승연이 선전관 자격으로 어전 한가운데로 나아갔지요. 한씨 가문의 한 자락이 마침내 어전 앞에 서는 순간이었지요. 그가 두 손에 마패를 받쳐 들고 임금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선전관, 무슨 일이냐? 신, 어전에 고할 일이 있어 출도하나이다. 대신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박참판이 가는 눈매로 승연을 노려보았지요. 고하라. 임금의 짧은 한마디에 승연이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전하, 정이품 한성판윤 박원세가 8년 전 충신 한경윤 어른 가문에 영모 누명을 씌우고 그 가문을 멸문시킨 진범이옵니다. 어전이 일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참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무슨 망발이냐? 한낱 선전관이 사대부를 모함하다니. 전하, 증거가 있나이다. 승연이 품에서 두 장의 서찰과 한 장의 자백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참판의 8년 전 서찰. 예질금부 도사 이씨의 자백서. 그 두 가지가 임금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증거가 더 있나이다, 전하. 승연이 어전 연문 쪽을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연문이 천천히 열리며 옥색 비단 저고리 차림에 한 늙은 여인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전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씨 가문의 안주인 김씨 부인이셨습니다. 박참판의 얼굴이 그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다른 대신들은 그 늙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박참판만은 그 얼굴을 8년의 시간을 넘어 단숨에 알아보았던 것이었지요. 한씨 가문의 박참판의 입에서 마저 나오지 못한 한마디가 어전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집 부엌 여종의 얼굴이 한경윤 어른의 아내 김씨 부인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박참판의 무릎을 그 자리에서 가늘게 흔들었지요. 어머니가 임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절을 올리셨습니다. 전하, 신처 8년 전 역적으로 처형된 한경윤의 아내 김씨 부인이옵나이다. 임금이 옥좌 위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셨지요. 어전의 모든 대신들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말하라. 임금의 한마디에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8년의 어둠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였지요. 전하, 신첩의 남편 한경유는 충신으로 죽었나이다. 역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옵나이다. 어전 안의 공기가 일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한마디를 8년의 무게로 천천히 내려놓으셨지요. 8년 전 그 새벽 신첩의 남편이 의금부에 끌려가시기 사흘 전이었나이다. 박원세가 신첩의 집 안채까지 친히 찾아와 남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한 가지를 부탁하더이다. 임금께 올리는 비변사의 상소 한 장을 남편의 이름으로 대신 올려달라는 부탁이었지요. 무슨 상소였더냐? 임금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으셨어요. 노론 측 사대부 셋의 비리를 폭로하는 상소였나이다. 박원세가 직접 작성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면 그 색과 등을 지게 될까 두려워 신망 두터운 신첩의 남편 이름을 빌리려 한 것이었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부탁을 거절하였나이다. 내 이름은 내가 쓰는 자리에만 쓰는 것이요. 그 한마디였지요.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 거절이 신첩의 남편의 명을 거둔 것이었나이다. 박원세는 이튿날 의금부 도사 이 씨에게 은자 100냥을 보냈고 사흘 뒤 남편이 영모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신첩이 그 모든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대신들 가운데 몇몇이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참판의 위세에 눌려 8년의 시간 동안 입을 다물어 왔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들의 얼굴에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닥 빛이 들었습니다. 전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신첩이 8년 전 가문이 멸문되던 그 새벽 안채 뒷문으로 빠져나가 친정마을에 한 해를 숨어 지냈나이다. 그 한 해 동안 신첩이 단 하나를 추적하였지요. 누가 신첩의 남편에게 누명을 씌웠는가? 그 한 가지였나이다. 마침내 박원세의 이름에 닿은 그날 밤, 신첩은 두 발로 박원세의 집에 들어가 그자의 진범 증거를 이 두 손으로 잡아내겠다 결심하였나이다. 노쇠한 부엌이 여종의 신분을 빌려 박원세의 댁부엌으로 자청에 들어간 것이 그 이듬해 봄이었지요. 대신들이 동시에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어요. 박참판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지요. 7년이 흐른 작년 겨울, 신첩이 마침내 박원세가 옷장 깊은 곳에 따로 봉해에 둔 옛 서찰 한 장을 찾아냈나이다. 그 서찰이 오늘 어전에 올린 그 서찰이옵나이다. 신첩이 8년을 부엌 여종으로 견뎌낸 까닭은 단 하나였나이다. 신첩의 남편이 충신으로 죽었다는 이 한마디를 신첩의 두 손으로 잡은 증거와 함께 어전에 올리고자 함이었지요. 그것이 멸문된 한씨 가문 모든 식솔의 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옵나이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좌의 임금을 바라보셨습니다. 8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임금의 시선과 마주 닿는 순간이었지요. 오늘 신첩의 그 8년과 그 한 줄기 마음이 함께 어전 앞에 닿았나이다. 임금의 눈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옥좌 위에 앉으신 임금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 잠시 시선을 떨구셨지요. 박참판이 무엇인가를 외치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한마디가 그보다 먼저 떨어졌지요. 더 들을 일 없다. 임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옥좌 위에 8년 전 한 충신을 잃은 어전의 무거움이 한 번 더 내려앉았지요. 박원세를 잡으라. 대신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전 옆문이 다시 열리며 의금부 도사 둘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박참판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무엇인가를 외치려 했으나 임금의 시선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증언과 예질금부 도사 이씨의 자백서와 박원세 본인이 8년 전에 쓴 서찰. 이 세 가지를 함께 본짐의 눈이 더 들을 일이 없다 하였느니라. 박원세를 의금부옥에 가두고 그 가신들도 모조리 결박하여 같은 자리에 두어라. 박참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좌우에서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어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그 자리에 굳어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어머니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신 채 임금 앞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승연이 어머니의 한 걸음 뒤에서 환도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어전에서 한씨 가문 복권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한경유는 충신으로 시호를 추증받고 가문의 옛 명예가 모두 회복되었지요. 한경윤의 옛집은 다시 한씨 가문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박원세는 의금부옥에 갇혔다가 어전 회의를 거쳐 사약을 내려받았지요. 박참판 댁은 가산이 몰수되고 둘째 부인 조씨를 포함해 모든 식솔들이 옥에 갇혔지요. 8년 전 한씨 가문에 내려졌던 그 잔혹한 멸문의 형벌이 박참판 가문에 그대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한승현을 다시 어전으로 부르셨어요. 옥좌 위에서 임금이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셨지요. 내 본래 이름이 한승현이라 하였더냐. 예, 전하. 한경윤의 막내 아들. 짐이 8년 전 한 충신을 잃었구나. 그 자리를 그 충신의 아들이 다시 채우러 왔으니 짐이 어찌 가벼이 보내겠느냐. 임금이 한승연에게 정삼품 무관 직책을 내리시며 가문의 후사를 정식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한승연은 두 손으로 그 교지를 받들었습니다. 8년 만에 그가 다시 한씨 가문의 한승연이 된 순간이었지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씨 가문 옛집의 소슬대문 앞에 어머니와 한승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다른 사대부의 손에 넘어가 있던 그 집이 마침내 다시 한씨 가문의 손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대문을 여는 순간 안채로 길게 이어진 마당이 봄볕에 환했습니다. 8년 동안 잡초로 뒤덮였던 그 마당이 종들의 손에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옛 자목련 한 그루가 여전히 자줏빛 꽃잎을 가만히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목련 앞에 잠시 멈춰 서셨어요. 8년 전 그 새벽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나무. 어머니의 손이 자줏빛 꽃잎 한 장을 가만히 받쳐 드셨지요. 돌아왔구나. 승연은 안방 마루까지 어머니를 부축해 모셨어요. 안방의 미닫이를 가만히 열자 8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셨던 그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마루에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으셨어요. 여기에 다시 앉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어머니의 자리이옵니다. 승연이 두 손으로 어머니의 거친 손을 받쳐 올렸지요. 노비의 손이었던 그 손이 이제 다시 한씨 가문 안방마님의 손이 되어 안방의 마루를 짚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막쇠가 눈물을 훔치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자목련 나무 위에 가만히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승연이 마당 자목련 아래에 함께 서 있었지요. 승연이 손에 작은 호미를 들고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 박참판댁 부엌 뒷뜰에서 옮겨온 자목련 묘목을 심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지요. 어머니가 한 톨로 묻어 가져오셨던 자목련이
마침내 옛 자목년 곁에 돌아온 봄날이었습니다. 승연이 흙을 다지는 호미를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어머니, 이 묘목이 어머니 곁에서 제가 없던 8년을 지켜주었군요.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봄볕에 그을린 그 얼굴 위에 안방마님의 기품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승연아. 예, 어머니. 어머니가 옥색 비단 저고리 안쪽에서 작은 은가락지 한 짝을 꺼내셨습니다. 8년을 어머니의 가슴 깊이 있던 그 한 짝이었지요. 승연도 가슴팍 비단 주머니에서 자신의 가락지 한 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두 짝의 가락지가 가만히 놓였어요. 봄 햇살 아래 어머니가 두 짝을 천천히 맞물리셨습니다. 가는 소리 하나가 봄바람 속에 가만히 묻혔지요. 가락지는 두 짝이 만나야 한 쌍이라 했지. 승연아, 어미와 너 사이의 가락지가 마침내 한 쌍이 되었구나. 어머니가 빼어주셨던 그 한 쌍의 가락지가 마침내 다시 한 쌍이 되어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자목련의 자줏빛 꽃잎 한 장이 그 가락지 위에 살랑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승연을 바라보셨어요. 긴 어둠과 침묵이 마침내 거두어진 그 눈으로 어머니가 가만히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연아, 이 어미가 너에게 한 약속을 어미가 마침내 지켰구나. 어머니, 살아있으라 하였지. 살아서 다시 만나자 하였지. 어미가 8년을 무명적사 만에 그 약속 한 짝을 품고 살았고, 너 또한 8년을 변방의 칼바람 속에 그 한 짝을 품고 살았으니 두 짝이 마침내 한 쌍이 된 것이로구나. 어머니가 가락지 한 쌍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받쳐들고 그 위에 떨어진 자목련 꽃잎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봄바람이 자목련 가지를 한 번 더 살랑 흔들었지요. 어머니와 승연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승연이 어머니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받쳐 올렸어요. 거친 노비의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한씨 가문 안방마님의 가락지 한 쌍이 다시 놓여 있었지요. 옛 자목련의 가지와 새로 옮겨 심은 묘목의 작은 잎사귀가 같은 봄바람 속에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자목련 나무 한 그루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이 8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서던 그 밤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에도 단 한 발짝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목련 작은 잎사귀가 흔들리는 그 소리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장면이요. 저는 이 장면을 쓰면서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조선시대 영모제에는 연자제라는 무거운 제도가 따랐다고 합니다. 역적 본인은 처형되고 가문의 남자 식구들도 처형이나 노비로 적몰되었지요. 어머니나 딸도 노비로 적몰되는 대상이긴 했습니다. 다만 사형 대상은 남계 중심이었기에 의금부의 추적이 가문마님 한 분에게 끝까지 닿지 않을 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락지에 대해서요. 조선시대 가락지는 한 짝씩이 아니라 한 쌍이 모여서야 비로소 가락지라 불렸다 합니다. 한 짝만은 그저 반지였지요. 부부의 정표였던 가락지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도 한 쌍으로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닿아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어쩌면 끌어안는 사랑이 아니라 끌어안지 못해도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8년이 한 자목련 나무로 자라 마침내 옛 마당에 닿은 봄날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 자락 닿으셨길 바랍니다. 어느 분의 마음이 가장 닿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